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 입으로 내 자신을 여성이라고 소개하려니 기분이 참 묘하네요. 21의 시집와 이날이 때까지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엄마로 살아왔고 요즘은 손주 녀석이 할머니로 불리고 살다 보니 제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 여자로서의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부모복 없는 사람은 남편복도 없다고 하죠. 제가 바로 그런 더러운 팔자를 타고난 것 같아요. 저는 시골 깡촌에서 나고 자랐어요. 제 부모님은 가난한 시골 살림에 원치 않던 막내딸인 제가 태어나자 돌도 되기 전에 건너마을에 사는 아들만 내리 다섯인 집에 보내셨어요. 딸 없는 집에 시집갔으니 사랑도 많이 받고 자랐겠다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 집 식모로 갔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학교도 안 보내고 집안 살림을 시킬 정도로 고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동네 성당에 새로 부임한 젊은 신부님이 한 달가량 집에 찾아와서 설득을 하신 끝에 남들처럼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보내준 대신 잠자는 시간을 줄여 집안일을 해야 했죠. 몸은 고되지만 그래도 신부님이 사주신 공책과 연필을 가지고 학교에 가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죠. 하지만 중학교 졸업을 얼마 앞두고 신부님이 다른 교구로 떠나게 되면서 제 학업은 멈추게 되었어요. 학교 대신 공장에 나가 돈을 벌어야 했죠. 제가 21살에 이른 결혼을 했던 것도 지긋지긋한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오히려 제 발목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은 아내와 사별하고 외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는데 양조장을 해서 돈이 꽤 있는 부모 덕분에 변변한 직장 없이도 먹고 살 걱정 않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들은 돈 있는 집에 저를 시집 보내 덕을 좀 보려고 결혼을 서두르셨어요. 세간의 사윗감 평판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남편은 결혼식 날부터 제게 손찌검을 해댔고 결혼기간 내내 집에 돈 한 푼 벌어다 주지 않았어요. 거기다 여자 문제로 저를 힘들게 했죠. 두 집 살림을 하며 기껏해야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들어오던 남편은 저에게 좋은 남편은 아니었어요. 집을 뛰쳐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12번은 했지만 홀로 남겨진 아이를 생각하면 불쌍해서 도저히 그럴 수 없었어요. 비록 내 배로 낳지는 않았어도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는 아이를 어떻게 버리고 가겠어요. 말 그대로 애 때문에 참고 살았죠. 다행히 아들은 제 아빠와는 달리 제게 살갑게 굴었어요.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런가 제게 사랑을 받으려 노력하는 아이가 안쓰럽고 애처로울 정도로요. 남편이 집에 오는 한 달에 한두 번 폭풍 같은 날들을 제외하곤 아들과 저는 여느 집 모자처럼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비록 시댁에서 생활비를 보내주시긴 했지만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집에 일거리를 가져다 부업을 하게 되었어요. 부업이라고 해봐야 나물 뜯어다 말리고 양말 포장이며 봉투 붙이는 소일거리에 불과했지만 그렇게라도 돈을 모아 비상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 노름에 빠져있던 남편이 시댁 문전 옥답을 곶감 빼먹듯 하나 둘 팔아먹는 걸 보며 위기를 느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시집 온 지 5년도 안 돼서 남편은 그 많던 시댁 재산을 싸그리 거덜내고 말았고 그동안 시댁에서 먼저 받던 생활비는 뚝 끊어지고 말았어요. 거기다 아들 자식 때문에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시부모님까지 제가 부양하게 되었죠. 아버님은 화병으로 쓰러지셔서 이듬해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님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여전히 있는 집 마나님 행세를 하며 없는 살림을 깎아먹고 사셨어요. 어머님, 이 옷감은 다 뭐예요? 이 비싼 걸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철이 바뀌었으니 새 옷을 좀 만들어 입어야 하지 않겠니? 대놓고 옷감 받아 쓰는 집에서 특별히 외상으로 사온 거다. 너도 한번 만져봐라. 이게 일제 실크라는데 감촉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일 당장 양장점에 들러서 투피스 좀 해 입어야겠다. 애미 너도 한번 해주랴? 어머님, 저희 형편에 일제 실크가 웬 말이에요. 이리 주세요. 제가 가서 무르고 올게요.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이런 데 쓸 돈이 어딨다고 매번 이러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님. 애 육성 회비도 못 내서 쩔쩔 매는 거 아시면서 어쩜 이러시냐고요. 저 정말 힘들어요, 어머님. 서러운 마음에 눈물까지 뽑고 나면 그때는 조금 정신을 차리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에서 외상 과일이며 고기를 떼어 오시곤 나 몰라라 하기 일쑤였죠. 그 뒷감당은 늘 제 몫이었어요. 소일거리로 버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아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파출 일도 나가고 식당 일도 나가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와 있더군요. 어머님은 어디서 났는지 고깃국까지 끓여서 남편한테 먹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딱 봐도 노름판에서 몇 날 며칠을 뭉개다 온 사람 티가 났어요. 덥수룩한 수염에 와이셔츠 칼하며 손목 시접에 때가 잔뜩 끼어 있었죠.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국에 밥을 말아먹은 남편은 상에 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안방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댄 건 바로 땅 문서였어요. 제가 시집 올 때 아버님이 제게 주신 땅이었죠. 아버님이 남편 몰래 간직하라고 하셔서 늘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는데 남편이 그걸 어찌 알고 찾으러 온 거였어요. 온 안방을 다 뒤집어도 안 나오자 남편은 제 멱살을 쥐고 땅 문서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어요. 이미 팔아 쓰고 없다고 말해도 믿지 않고 제게 땅 문서 내놓으라고 안 그럼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도 이판사판이다 싶어 소리쳤어요. 그래요. 어디 불 질러 보세요. 나도 더는 이러고 못 살겠으니 이참에 다 죽어버립시다. 빨리 불 질러요. 지르라고요.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악을 쓰는 저를 보자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를 평생 자기 앞에서 고분고분 살 줄 알았던 쑥맥으로 알았을 테니 놀라기도 했겠죠. 그렇게 온 집안을 뒤엎은 남편은 다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도박판에서 엄청난 빚을 졌던 남편은 빚쟁이를 피해 도망다니다 한겨울 길바닥에서 객사하고 말았거든요. 남편의 사망 소식에 어머님은 정신줄을 놓으셨고 저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어요. 사실 그 땅은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이 일찌감치 가져갔거든요. 저를 키워준 값을 시댁에서 받겠다고 하길래 시부모님께 패기치기 싫어서 내줘버렸던 거죠. 이후 다시는 저나 시댁에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말이에요. 그 사실을 몰랐던 남편은 땅을 팔아 도박 빚을 갚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죽고 보니 어떻게든 땅 문서를 지키고 있었다면 그 이가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에 괴로웠어요. 하지만 누구한테도 이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도 아들도 저를 원망할 거란 생각에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아들의 죽음으로 정신줄을 놓은 어머님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런 어머님을 두고 밖에 나가 일을 하는 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이럴 바엔 차라리 집에서 장사를 하자 싶었어요. 아들이 오전에 학교에 가서 저녁 밥 시간이 돼서야 돌아오니 그 사이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면 어떨까 생각한 거죠. 그렇다고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는데 음식을 양껏 해둘 수도 없어서 그때그때 끓여 팔 수 있는 칼국수와 수제비를 팔기로 했어요. 텃밭에서 배추를 뽑아다가 겉 이파리는 된장을 풀어 배춧국을 끓여 먹고 알맹이로는 겉절이를 묻혀서 내었어요. 길가도 아니고 주택가의 연 가게라 손님이 찾아올지도 미지수였죠. 그렇다고
간판이라도 크고 번듯하게 건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나무판에 칼국수 수제비라고 써서 대문 앞에 세워둔 게 다였거든요. 처음엔 여기가 식당 맞냐고 호기심에 찾아온 손님이 대부분이었는데 근처 집 짓는 공사판 인부들이 몇 번 찾아왔다가 입소문을 내줘서 이후로 공사판 인부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거기다 동네 분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 주셔서 다행히 허탕치는 날 없이 장사를 할 수 있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설프기 짝이 없는 저희 집을 찾아준 분들한테 고마운 마음뿐이네요. 처음 시작은 혼자 둘 수 없는 어머님 때문이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도 장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아들 녀석 대학도 보내야 했고 이후엔 장가도 보내야 해서 제가 손을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까지 써가며 억척떨며 장사를 했어요. 그 덕에 남의 손 안 빌리고 서울에 집도 한 칸 마련해서 아들 자식 장가도 보냈으니 성공한 셈이었죠. 아들 장가만 보내면 그때부턴 일 좀 줄이고 살 수 있겠다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돈 나갈 구멍은 더 커졌지 뭐예요. 며느리가 임신했다길래 며느리한테 전화 걸어 아가 뭐 갖고 싶은 거 있냐? 뭐든 하나 해줄 테니 말해보렴. 이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어머님 저 태교 여행 보내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저는 태교 여행이 뭔지 몰랐던지라 태교 여행은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이러지 뭡니까? 어머님이 형편이 되시면 괌으로 보내주시면 좋고요. 정 안 되겠다시면 싼 맛에 제주도라도 가야죠 뭐. 다 어머님 손주를 위한 건데 어머님이 돈 아끼시겠다고 아무데나 보내시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요. 어머님 저 어디로 보내주실 거예요? 지금껏 제주도는커녕 부산 해운대도 한 번 못 가본 제게 며느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를 앞세워 여행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제 가게에서 일하는 젊은 애엄마한테 태교 여행이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그런 건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젊은 엄마들 사이에 임신 중에 태교한다는 핑계로 여행을 가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하더군요. 여행이란 게 어디로 얼마나 갔느냐에 따라 비용이 다르지 않겠어요? 며느님은 얼마나 가 있을 거래요? 짜게 간다고 해도 수백만 원은 좋게 들걸요? 제주도로 간다고 해도 돈이 적게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주머니가 그 돈 다 대주시게요? 젊은 엄마 말 맞다나 여행사에 전화해 알아보니 태교 여행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든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한 대 값을 주고 여행을 간다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지만 며느리도 그렇고 아들놈도 대놓고 바라는 눈치라 안 해줄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아들놈은 한술 더 떠서 지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통에 비용은 곱절로 들어서 총 1,000만 원이나 보내주게 되었어요. 지 새끼 잘 되라고 여행 간다는데 좋게 보내주자 싶어서 더는 말 않고 돈을 보내주었더니 다녀와서는 선물도 하나 안 사오더라고요. 엄마, 미안. 이 사람이 입덧이 심해서 쇼핑을 나갈 수가 있어야지. 사람들 많은 데는 냄새나서 못 간대서 리조트에서만 있다 왔거든. 사실 선물이라고 해봐야 냉장고에 붙이는 마그네틱이 고작일 텐데 엄마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 애초에 선물을 바랬던 건 아니지만 아들 녀석 말에 내심 서운했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젊은 엄마가 보내준 며느리 SNS를 보니 괌으로 태교 여행 가서 샀다며 옷이며 향수, 가방까지 한가득이더라고요. 거기다 지 친정 엄마 선물까지 잔뜩 사온 걸 보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내 돈으로 지들 실속만 차린 게 못내 얄밉고 야속해서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젊은 엄마는 원래 딸들은 엄마를 잘 챙겨도 아들은 안 그러더라며 위로를 했지만 그 말이 좀처럼 위로로 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다 아들과 내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만 들 뿐이었죠. 어차피 지난 일 야속해하면 뭐하나 싶어서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엔 손주 녀석이 태어나면 산후조리를 해야지 하는데 지 장모는 일 때문에 바빠서 못 봐준다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야 한다지 뭐예요.
그것도 자리가 없어서 포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리가 나서 당장 돈을 보내야 한다고 맡겨놓은 돈 받아가듯 500만 원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뭐가 그리 비싸냐고 물었더니 2주치 기본 비용에 산모 마사지와 영양제, 그 밖에 프리미엄 코스를 추가했더니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정 돈 주기 싫으면 엄마가 직접 와서 산후조리를 해주던가. 근데 엄마가 2주나 장사 쉴 수 있어? 2주 벌어들이는 수입 생각하면 그게 그걸 텐데 괜히 엄마까지 고생할 필요 없이 돈으로 보내주는 게 낫지.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고향이 쥐 생각해주는 아들놈 말에 기가 찼지만 어쩌겠어요. 자식한테 못 이기는 척 할밖에요. 그래서 보내주었죠. 애만 낳으면 돈 들어갈 일도 줄겠다 생각했는데 그 후로도 아들과 며느리인 수시로 돈 보내달라는 연락을 했어요. 손주가 태어나서 며느리가 일 못하니 생활비를 보태달라질 않나. 손주 녀석 영어 유치원에 보낸다고 유치원비를 보내달라질 않나. 하다 나중엔 영어 캠프까지 보내달라며 늙은 애미 등골이 휘어지게 뽑아가더군요. 이러다가는 끝도 없겠다 싶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30년 가까이 밀가루 반죽을 해대며 식당 일을 하느라 손에 류마티스 관절이 심해져서 더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지 뭐예요. 그래, 아들 녀석한테 엄마가 일을 할 수 없어서 가게 문을 닫았다고 했더니 펄펄 뛰면서 그럼 자기 아들 유학비는 어쩌냐며 남의 집 파출이라도 나가서 돈 벌라고 닥달하다군요. 참다 못해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아들한테 대놓고 쏟아 부었습니다. 이 썩을 놈아, 니놈 눈엔 내가 니 집 종년으로 보이냐? 이날이 때까지 너 키우느라 허리가 휠판인데 고마워하지를 못할 망정 니의 교육까지 나한테 떠넘기려 들어.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졌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냐? 입 있으면 말 좀 해봐. 그러자 아들놈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지 뭐예요.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가 죽었잖아. 엄마가 그 땅 문서만 가지고 있었어도 우리 아빠 길에서 비명 행사하진 않았을 거라고. 내 아빠 죽였으면 자식이 나한테 그에 대한 죗값은 치러야 할 거 아냐. 그깟 돈 몇 푼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이 난리냐고. 더는 엄마랑 말하기 싫으니까 당장 내 아빠 살려내든가 아니면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라고. 지금까지 아들 녀석이 철이 없어서 나한테 이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아빠 일은 복수를 했던 거더라고요. 오랜 시간 부모 자식 간으로 살면서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감추고 살았는지 소름이 끼치고 겁이 났어요. 애초에 그 땅은 시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땅이었기에 미안한 마음을 가질 이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땅 문서 때문에 사라진 건 사실이라서 아들 녀석 앞에 당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 녀석한테 나는 지 아빠 죽인 원수일 뿐일 테니까요. 그놈의 땅 문서가 뭐라고 내 인생을 이리도 힘들게 하나 싶어 며칠을 자리 보전하고 누워 끙끙 앓았어요. 마음은 차라리 이렇게 죽어버리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살겠다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 뭐예요. 그래도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밥을 안 치고 텃밭에서 호박을 따다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살아있는 이상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밥을 한 그릇 해치우고 그 길로 인력사무소에 나가 일자리를 알아보았어요. 손주름 유학비 때문이 아니라 내 살 길 찾아 일을 구했던 거예요. 나이가 있어서 쉬운 일은 없다면서 연세 많은 노인댁 살림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해보겠냐고 하더군요. 당장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 하겠다고 하곤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그 집에 가서 면접을 봤더니 출퇴근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입주 도우미를 찾는 거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 집에 어르신 하나뿐이라 단둘이 한 집에 사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어요. 나이가 많다고는 해도 한 집에 남녀가 함께 살아야 하는 거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내는 10수년 전에 죽고 하나뿐인 아들 내외는 외국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늙어 자식한테 부모 부양하란 말을 하기 싫어 사람을 들이려 한다고요. 비록 머리를 하얗게 세고 어깨도 구부정한 노인이었지만 말씨며 행동이 점잖은 게 허튼 짓을 할 사람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해버렸죠. 일단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해야 하니 3일만 기다려달라고 하곤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 집 청소를 하고 가스며 수도까지 끊어놓고 옷가방 하나 챙겨 일하기로 한 집으로 들어왔죠. 젊은 시절 독일 유학까지 다녀온 어르신은 서울에서 대학 교수로 살다가 정년 퇴임 이후 홀로 고향집에 내려와 살고 있었어요. 가끔 제자들이 다녀가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손님도 거의 없는 집이라 말 그대로 살림만 살면 되는 집이었죠. 어차피 나 혼자 살아도 하루 세끼 밥은 해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린다 생각하면 일도 아니었어요. 집을 어지르는 사람도 없으니 집 청소도 어려울 게 없었고요. 그 집 어른은 발걸음도 조용한 분으로 식사 후에는 홍차를 마시며 서재에서 책을 읽곤 했어요. 날씨가 좋으면 마당에 나가 산책을 하거나 낡은 LP판을 틀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게 낙인 사람이었죠. 여러모로 손 안 가는 편한 분이었지만 딱 하나 TV 드라마를 볼 때 눈치가 보인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절간처럼 조용한 집에서 TV를 틀려니 나도 모르게 눈치를 살피게 됐거든요. 집에 가서 TV를 가져올까 몇 번을 고민할 정도였죠. 그날도 들릴동 말동 소리를 낮춰 일일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나도 모르게 깔깔대며 웃었지 뭐예요. 한참을 웃고 쉬고를 반복하며 드라마 시청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봤더니 어르신이 소파 옆에 서서 TV를 보며 피식피식 웃고 서 있었어요. 그러지 마시고 앉아서 같이 보세요. 잠시 머뭇거리던 어르신은 소파에 앉아 함께 드라마 시청을 했어요. 중간에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며 소리를 좀 키우라길래 소리까지 키우고 모처럼 제대로 드라마를 봤네요. 그날 이후 어르신과 저는 함께 드라마 시청을 하곤 했어요. 어르신은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냐고 묻기도 하시고 그럴 때면 저는 신이 나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곤 했어요. 저 애가 나쁜 년이에요. 본처를 내쫓고 안방까지 차지하고는 시부모 재산까지 털어먹으려고 저런다니까요. 아, 여자분은 눈도 없지. 애초에 저런 걸 왜 들여가지고. 제가 드라마 내용을 설명할 때마다 어르신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오 여사님이 드라마 박사십니다. 안 본 내용도 기가 막히게 맞추시니 박사가 아니고 뭐겠어요. 박사는 아니고 보다 보니까 내용을 술술 만들어내겠더라고요. 드라마들이 하나같이 비슷하니까요. 나쁜 놈 벌 받고 착한 놈은 결국엔 복을 받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니 드라마에 빠져 살죠. 에휴, 박복한 팔자 드라마 보는 낙이 아니면 무슨 낙이 있을까요? 어르신이 편해져서일까요? 그날 저도 모르게 지난 세월 얘기를 주절주절 늘어놓고 말았어요.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던 얘기며 도박에 미쳐 시댁 재산 거덜내고 객사한 남편 얘기, 내가 제 아빠 죽인 거라고 평생 내 등골 빼먹는 아들 얘기까지 몇 시간을 울고 짜며 떠들었어요. 그 얘기를 잠자코 들어주시던 어른은 제게 더는 과거에 발목 잡혀 살지 말고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우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참지 말고 먹으라고요. 인생이 길어 보여도 세상 떠나는 건 한순간이니까 후회 없이 살라고 말이죠. 말이 쉽지 그게 가능해요? 애초에 돈이 없어서 남의 집 일하러 온 판인데 놀고 즐길 돈이 어딨어요? 다 팔자 좋은 소리죠. 어르신은 그러고 사셔도 되겠네요. 돈도 많겠다. 잘난 아드님도 외국에 있겠다. 한 번씩 휑하니 아들 보러 외국에 나가셔도 되고요. 안 그래요? 그러자 어르신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러시더라고요. 아내도 아들도 앞서 보내고 혼자 남은 노인네가 좋을 게 뭐 있습니까? 드라마 보는 낙으로 사는 건 오 여사님이나 저나 매일 반인걸요. 외국에 있다던 아들 내외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슬아의 자식이 없던 터라 어르신한테 가족은 아무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주변에 초라한 말년을 보내는 걸 보이기 싫어 아들의 죽음도 숨기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 부럽기만 했던 어르신이 애처롭게 보였어요. 이렇게 된 거 불쌍한 노인네끼리 재밌게 살아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르신한테 트로트도 가르쳐드리고 재미삼아 민화투도 함께 치면서 사는 낙을 늘려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초인종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길래 대문 밖에 나갔더니 글쎄 아들놈이 문 앞에 서 있지 뭐예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잔뜩 화가 난 아들은 다짜고짜 저를 밀치곤 안으로 들어와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손주 유학비 좀 보태라고 했더니 여기서 딴 살림 차려 살고 있었어? 남자랑 살림 차려 사느라 연락도 끊고 있었냐고.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명색이 내가 아들인데 나한테까지 비밀로 한 이유가 뭐야? 왜? 내가 알면 이 노인네 돈이라도 뜯을까봐 그런 거야? 아님 이 집 자식들이 전 남편 아들은 연 끊고 오라고 그랬어? 말해봐. 말 못하는 거 보니 그런가 보네. 이봐요 영감님, 우리 엄마 데려갈 거면 나한테 위자료 제대로 줘야 할 거야. 우리 엄마가 말이에요, 내 아빠를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데려갈 거면 내 아빠 잡아먹은 위자료 주고 데려가라고요. 안 그럼 나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때 저는 난생 처음 아들의 뺨을 때렸어요. 돈 내놓으라고 악을 쓰는 아들놈을 더는 참아줄 수 없었거든요. 내가 너한테 뭘 그리 잘못했냐? 내가 네 아빠를 죽였다고? 네가 봤더냐 내가 죽이는 거? 그 땅 문서는 네 할아버지가 나한테 준 땅이었다. 도박에 빠져서 자식도 안 돌보고 천하의 개망나니로 사는 네 아빠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나한테 준 땅이라고. 그런데 내가 왜 네 아빠한테 그 땅을 줘야 되는 거냐? 땅 문서 안 줘서 네 아빠가 죽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아빠는 그 땅 문서 있었으면 그것마저 노름판에서 털어먹고 똑같이 길바닥에서 죽었을 거다. 그런 애비 밑에서 사는 네가 불쌍해서 도망치고 싶은 거 꾹 참고 살았는데 넌 고작 이 엄마를 굴려 편히 먹고 살 궁리밖에 더 했더냐? 너 결혼할 때 아파트 해달라고 나한테 편지 보냈던 거 기억하지? 구구절절하게 앞으로 엄마 모시고 효도할 테니 신혼집 좀 장만해달라고 그렇게 알랑방구를 끼더니 지금껏 네가 나한테 효도한 게 뭐 있냐? 네 섹시 애 가졌다고 태교 여행 가게 돈 대달라고 문자 보냈을 때도 네가 뭐라고 했더냐? 예쁜 손자 낳아서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했냐 안 했냐? 네 자식 영어 유치원 보낼 때도 니네 차 바꿀 때도 매번 이놈이 공수표 날린 문자만 해도 수십 개다. 내가 하도 억울해서 지금껏 하나도 안 지우고 다 가지고 있어. 그중에 니놈이 지킨 약속이 하나만 있어도 내가 이렇게 분하진 않는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위자료? 이 천하의 배은망덕한 놈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래서 나도 더는 네 엄마 안 할란다. 그러니 그동안 가져간 내 아파트, 내 차, 태교 여행 간다고 받아간 돈, 네 아들 영어 유치원비까지 몽땅 다 가져오거라. 내가 전 재산 다 쏟아부어서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 사서 끝까지 싸워볼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그러니 이 집에서 떠들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악을 쓰고 열변을 토하는데도 아들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엄마, 뭘 좀 알고 떠드세요. 무식해서 뭘 모르시나 본데 자식한테 이미 증여한 돈은 못 돌려받아요. 소송을 걸려거든 주기 전에 했어야죠. 대신 엄마가 죽으면 그 재산은 주기 싫어도 자식한테 간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몰랐죠? 난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엄마 죽으면 그 재산 받을 수 있다고요. 뭘 알아야 대화를 하지. 그러자 지금껏 잠자코 있던 어르신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젊은 친구가 모친 재산 뺏으려고 꽤나 공부를 한 모양이구만. 자네가 말한 내용이 바로 민법 556조 조항이라네. 알고 있었나?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수증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일세. 자네 말대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고는 하나 예외도 있네. 자네와 자네 모친의 경우처럼 효도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야. 듣자 하니
자네 모친은 자네가 보낸 편지와 문자를 가지고 있는 듯하니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세. 내 비록 변호사는 아니지만 수십 년간 법학과 교수로 재직한 경험상 자네는 그동안 모친한테 받은 아파트와 돈을 반환해야 하는 게 확실하네. 자네 모친이 원한다면 내 제자들 중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골라 추천할 의향이 있네. 그러니 소장이 도달할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게나. 어르신의 말에 아들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어르신의 제자라는 변호사가 찾아와 소송을 진행해주겠다며 제가 가지고 있던 아들의 편지와 문자를 받아갔어요. 이후 아들놈과 며느리가 찾아와 손이 발이 되게 빌며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엄마가 돼서는 어쩜 그리 야박할 수 있냐고 해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아들 내외한테 쏟아부은 희생과 정성이 다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소송을 통해 다는 아니었지만 상당 금액을 돌려받은 저는 어르신 말대로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내가 죽으면 어차피 자기한테 돌아올 돈이라 믿고 제가 하루빨리 죽기를 바라겠지만 저는 끝까지 아들놈한테 10원 한 장 남겨줄 생각이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깡그리 다 쓰고 갈 생각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누구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오말쑥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아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